하영 씨,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문서 정리나 해요. 괜히 남자들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정말 그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엔 싸늘한 정적이 흘렀고 누구 하나 그 말에 제지하지 않았죠. 36, 이 회사에서 10년을 버텨왔건만 여전히 저는 끼어들면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제 모든 걸 걸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 정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쏟아지던 멸시의 시선들 속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담긴 건 회사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하나의 설계도였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출근길에 커피 하나 손에 쥐고 공장 현관을 지나칠 때면 저는 꼭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습관처럼 말입니다. 10년을 넘게 다닌 곳이지만 공기 하나조차 편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복도 끝 회의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땐 이미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이 올라와 있었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품질 문제로 거래처에서 납품 중단 통보를 했다는 소문이 돌던 차였죠. 회의실 문을 열자 늘 앉던 제자리에 앉아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며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장황하게 설명했죠. 이대로 가면 거래처 하나가 아니라 두세 군데도 바로 철수하겠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이 부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불량 원인 파악 좀 했습니까? 아무도 손든 사람 없어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분위기는 모두가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영 씨,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문서 정리나 해요. 괜히 남자들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 중 누구 하나 그 말을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건 이 조직에서 당연한 질서인 듯 아무도 놀라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손을 내렸고 회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딱 10살 차이 나는 남자 선배가 만든 설계 구조를 저는 매일같이 보완하며 수정했는데 단 한 번도 그 결과물에 제 이름은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움 정도로 표시될 뿐이었죠. 저를 기술을 조금 아는 여자 정도로 취급하는 게 이 회사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불량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2달 전부터 의심하고 관찰해 왔으니까요. 수치를 저장하고 정리하면서 어떤 설비 라인의 미세 진동 변화가 불량률을 높이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혼자 시뮬레이션도 돌려봤습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안다고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온 뒤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존 설계 자료와 제가 수정한 설계 시안을 함께 첨부한 자료였죠. 메일 제목엔 그냥 간단히 적었습니다. 불량 발생 원인에 대한 개인 분석 의견이라고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팀장이 제 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하영 씨, 이거 다 본인이 정리한 거예요? 네, 계속 데이터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회의 때 이거 한번 직접 설명해 볼래요? 그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늘 문서 정리나 시키던 사람이 갑자기 회의 발표를 하라고 하다니 속이 타는 듯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10번도 넘게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실패하면 여자라서라는 말이 따라올 게 뻔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고 제 설명이 진행될수록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0.2의 진동 오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부품이 규격을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안하신 대로 라인 일부에 이 구조를 도입하면 불량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발표가 끝났을 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박수를 치기 전까진요.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 부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내가 잘못 봤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도 사과도 기대한 게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치 사무실 한쪽에 붙은 벽지처럼 무시하던 이들이 제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죠. 하영 씨, 그 프레젠테이션 말이에요. 그거 혼자 다 한 거 맞아요? 라며 슬그머니 다가와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 관심조차 낯설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회사라는 곳에서 말을 아껴야 했고 누가 잘못된 말을 해도 쉽게 끼어들 수 없었으니까요. 괜히 튀는 행동을 했다가는 여자답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 게 이 바닥이었죠. 하지만 제가 만든 설계가 시범 라인에서 성공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회사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와 설비를 들여다보는 일도 있었고 사내 게시판엔 현장 개선 우수 제안자로 제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평소처럼 복사기 앞에서 문서 정리하던 제게 선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고 후배들이 대단하시다며 커피를 사다 주는 장면이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복잡했던 건 공장장이 보여주는 미묘한 반응이었습니다. 말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거든요. 무언가 불편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린 얼굴이었고 그 뒤로 회의에서도 저를 일부러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의 시간에 또 한 번 불량 부품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에 납품한 시제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부장과 팀장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고 김 부장은 제게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영 씨가 한번 봐줘야겠네. 지난번에 잘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겉으론 칭찬처럼 들렸지만 속은 마치 내가 한 번 더 책임져 봐라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공장 안의 사람들도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문제가 생긴 설비 라인을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데이터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현장 소장인 이 대리는 저를 보며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또 시끄러운 일 하나 떠안으셨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냥 하던 일 하는 거죠. 조용히 말하고 작업대 옆에 앉아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비의 소음과 진동을 다시 측정하고 제품 샘플의 미세한 변형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죠. 그 작업은 아무도 시켜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해진 임무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요. 며칠 뒤 또다시 회의실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공장장은 여전히 제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회의를 시작했고 중간에 제 의견이 나올 때마다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영 씨, 그건 다음에 따로 얘기하자고. 지금은 그 얘기보단 이걸 어떻게 대외적으로 수습할 건지가 더 급하다고. 무시당하는 건 익숙했지만
그 순간에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2번 연속 회사의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자리는 변함없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의외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인호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따로 불러앉힌 뒤 말했습니다. 하영 씨, 김 부장이 왜 자꾸 발언 끊는 줄 알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자기가 못한 걸 당신이 해냈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뭘 해도 또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두렵더라도 밀고 나가요. 이번엔 대표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거든. 다음 주 임원회의에서 한 번 더 발표해 보겠어요. 그 말에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 앞까지 걷는 내내 바람이 불었고 내 손에 들린 설계 노트가 한쪽으로 자꾸 휘날리더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임원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내 복장을 갖춰 입는 정도였지만 그날은 달랐죠. 새벽부터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정리하며 내심 긴장과 싸워야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기 전 손끝이 덜덜 떨릴 정도로 심장이 뛰었거든요. 문 안엔 대표이사부터 시작해 영업본부장, 생산관리이사까지 줄줄이 앉아 있었고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자, 박 부사장 말이 맞다면 오늘 하영 씨가 무언가 보여줄 거라고 들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연결하고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부품은 규격 내 치수에선 이상이 없으나 실제 조립 과정에서 조합 간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조립 설비에서 일정 간격 이상 기계 진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에선 제가 찍어놓은 공정 동영상과 진동 측정 데이터가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설명을 이어가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끊지 않았고 대표이사 역시 집중하는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설비 탓이 아니라 지난 7년간 조립 라인이 단 한 차례도 정밀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개선안은 단순 설계 보완이 아니라 전체 공정 내 정밀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끝난 후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깬 건 박 부사장의 박수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회사에 R&D 팀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대표는 말했습니다. 하영 씨, 이 개선안은 언제부터 준비한 거죠? 약 2달 전부터입니다. 관련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인 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겠군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2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복도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목을 틀어막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옆에서 박 부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제가 아는 기술자들 중에 오늘만큼 절박하게 설명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에 정식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공정 개선 전담 TF팀 발족, 팀장 강하영. 그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하영 씨가 팀장이라고? 진짜요? 아니 그럼 진짜 이제 부서 생긴 거야? 여자 팀장으로? 이런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사내의 여직원이 팀장이 된 건 회사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쁘다기보단 마음속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기회는 얻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견제와 조롱도 더 커질 것이 뻔했거든요. 실제로 TF팀이 꾸려진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의자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팀장 사무실 명패는 이틀 넘도록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무엇보다 TF팀에 배치된 직원들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과거 회의 자리에서 제 말을 끊었던 김 부장의 최측근, 생산라인 문제를 저에게 떠넘겼던 유대리, 회의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던 박주임까지 한마디로 우리 말을 듣지 않는 팀장이 불편한 사람들로 채워진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에 쥐어진 설계도와 데이터로 다시 시작했죠. 증명해라 말이 아닌 결과로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였습니다. TF팀의 첫 회의는 차가웠습니다. 회의실엔 5명이 앉아 있었고 그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립 라인의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설계에선 빠져있던 세부 공정 기준을 추가하고 설비 정비 주기를 명확하게 재설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질문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은 유대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죠. 혹시 설명이 부족했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 팀장님 생각이니까 따라야겠죠. 말끝에 묻어있는 냉소가 분명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서 첫 실측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TF팀 전원이 설비 앞에 모였고 저는 준비해온 측정기를 꺼내 정밀 진동 데이터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리가 말했습니다.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수율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팀장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옆에서 박주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TF팀 같은데 너무 진지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에 공기부터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며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버티지 못하길 바라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여직원들을 대할 것이고 후배들에게도 그런 차별이 당연하다는 인식만 심어질 테니까요. 그 주 주말 저는 혼자 출근했습니다. 공장 설비가 멈춘 시간대에 정밀 측정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죠. 각종 기계음이 멈춘 텅 빈 현장, 철제 바닥에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두꺼운 매뉴얼과 설계도, 그리고 측정기기, 저는 하나하나 손으로 기록하며 데이터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다 되도록 공장에 머물렀고 조명 아래 쪼그려 앉아 눈을 비비며 기록지를 넘기던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계시네요. 강 팀장님. 그 목소리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품질보증부 이소연 차장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몇 안 되는 여성 관리자 중 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엔 당신처럼 혼자 남아서 공정 개선 자료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결국엔 말로 안 되면 숫자로 보여줘야 이 바닥에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냉정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데이터와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측정값과 그래프, 오차율, 효율비, 그 어떤 감정도 배제한 채로 철저히 숫자만 들이밀었죠. TF팀 회의 때도 감정이 아닌 결과로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던 팀원들도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본 후엔 묘하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정확하네. 실측 기준이 이 정도면 설비 재조정해도 되겠는데요. 조용히, 아주 서서히 팀원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개선안이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됐습니다. 예상대로 수율은 기존보다
15% 가까이 상승했고 클레임 건수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직접 현장에 내려와 TF팀 전원과 악수를 했고 저는 말없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리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강 팀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솔직히 처음엔 다들 의심했는데 인정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무겁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던 그 시점, 또 하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거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이번엔 제가 가진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 건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긴급하게 납품한 2차 부품에서 강도 불량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들어온 거죠. 평소엔 주말 생산량이 적은 편인데도 거래처 담당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TF팀뿐 아니라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부품 자체가 아니라 거래처가 요구한 신소재를 처음 적용한 물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승인받은 공정이었지만 실생산 단계에서 미묘한 문제들이 드러났던 겁니다. 기존 금형에 새 소재를 적용하다 보니 예상보다 응력 분포가 달라졌고 그걸 완전히 분석해내지 못한 채 양산을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TF팀은 곧장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게도 한계가 보였죠. 기계 구조나 진동 분석처럼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는 달리 신소재의 미세한 수축률이나 열 처리 반응은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소연 차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혼자서 못하겠습니다. 재료물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마도 연구소 인력 요청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박 부사장한테 먼저 말해두세요. 이번 건 복잡하니까. 그날 오후 박인호 부사장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제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청이라는 이유로 우리 회사가 기술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TF팀이 아니라 회사 전체 명운이 걸린 문제로 보고 대응하세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TF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죠. 이번 문제 어렵습니다. 우리 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정리는 물론이고 외부 협력 요청까지 포함해서 모두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데이터가 쌓여도 해석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었고 새벽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결과는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밤을 회사에서 보내며 정리한 자료는 수십 장이 넘었고 결국 사내 연구소와의 협력 미팅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회의에서 연구소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강하영 팀장이 직접 여태까지 이 데이터 다 정리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수준이면 대학 연구실에서도 고급 과제로 평가받을 겁니다. 그 말에 박 부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알겠죠. 우리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는지. 이 회의를 계기로 회사는 부품 설계와 소재 기술 파트를 처음으로 분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설계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하영이라는 이름 아래 그 체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TF팀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냉소적이었던 유대리는 자발적으로 주말 근무에 나서 데이터를 정리했고 박주임은 직접 기계 매뉴얼을 번역해 이해도를 높이기 시작했죠. 한 명, 한 명,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 한편이 시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꾼 건 아닐 거야. 다만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변할 수 있었던 거겠지. 결국 문제의 원인은 신소재 내 미세 균열 형성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TF팀과 연구소, 생산팀이 함께 협력해 새로운 열처리 기준과 보완된 금형 조건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시제품은 거래처에서도 큰 만족을 표했고, 거래는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날, 대표이사는 TF팀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기술력만으로 이겨낸 게 아닙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강하영 팀장, 당신이 이 회사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회사에선 남성 중심의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회의실엔 늘 중년 남성들의 목소리가 우위를 점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여직원은 말단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한 듯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기보다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TF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난 뒤인 저는 새로운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이번엔 새로 들어온 스마트 공정 라인을 기획부터 맡아주세요. 박 부사장이 그렇게 말하며 맡긴 업무는 단순한 설계 검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부품 흐름부터 자동화, 장비 배치, 운영 시뮬레이션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고난도 과제였죠. 처음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수십 개의 부품들이 수백 개의 공정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TF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이소연 차장도 후방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유대리는 말했습니다. 강 팀장, 처음엔 미안했어요.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 말이 주는 울림이 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는 걸 그를 통해 다시 느꼈죠. 스마트 라인 프로젝트는 6개월에 걸쳐 준비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실험과 조율, 오류와 수정이 반복됐고, 회사를 찾은 외부 평가단도 말했습니다. 이런 공정 설계는 대기업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기획력과 실행력 모두 갖춘 팀이네요. 그 평가를 받으며 대표이사는 TF팀을 공정혁신실이라는 정식 조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기 인사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사내 메일로 공지된 승진 명단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생산기술부 공정혁신실장 강하영, 과장 차장.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조용히 제자리만 지켜왔습니다. 누구 하나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어도 그냥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긴 시간을 버텨온 제 자신을 처음으로 쓰다듬어줬습니다. 그날 퇴근길 회사 앞 공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 냄새, 철판이 울리는 소리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입사 첫날 혼자 설계도 들고 덜덜 떨던 그 길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길 위에 제 발자국이 또렷이 새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한 후배 여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냥 저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회사라는 이름의 좁은 세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문은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문을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